하동경찰서에 승려 4명이 들어옵니다. 그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비구승이 비구니 한 명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간첩입니다. 하동경찰서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간첩만 잡아들이면 특진. 좀처럼 만날 수 없는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비구승이 2명이었고 비구니가 2명이었습니다. 비구니 중에 1명은 하동에 있는 금정사의 주지였습니다. 나머지 셋은 형사들도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승려들을 앉혀두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간첩이라고 하는 비구니에게서 혐의를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없던 간첩도 만들어내던 당시 형사들에게도 비구니는 간첩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수사계장 김영사가 마침 신문 장소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간첩 신고를 하러 왔다고 말한 비구승을 목격합니다. 김영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김영사와 눈이 마주친 비구승의 몸과 입이 얼어붙습니다. 김영사가 4년 전 함양경찰서에 일할 때입니다. 전복만이라는 자를 간통 및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전복만은 도주를 했고 김영사는 다 잡은 범인을 놓치고 말았던 것이지요. 간첩 신고를 하러 왔다고 말한 자가 전복만이었습니다. 이제 수사는 비구니가 아닌 전복만을 향합니다. 경찰은 전복만을 타깃으로 승려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비구승 중 남은 1명의 이름은 한동자였고 간첩 혐의를 받은 비구니의 이름은 한영순이었습니다. 둘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이들과 동행한 비구니 1명은 이들이 지냈던 운막 근처에 있는 금정사 주지였습니다. 이들을 신문하던 경찰은 충격적인 진술을 받아냅니다. 이 진술을 토대로 한 최초 신문 보도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복만과 비구니 한영순 그리고 한 씨는 전국에 있는 절을 떠돌며 지냈습니다. 비구니 한영순과 한 씨는 자매 사이로 한영순이 언니였습니다. 1965년 4월 중순 전복만이 동생 한 씨를 협박합니다. 너희 자매는 간첩이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그런 다음 한 씨를 강간합니다. 며칠 뒤 같은 수법을 써서 언니인 한영순을 협박해 피해자로 만듭니다. 그런데 승려들의 진술은 갈수록 이상해집니다. 언니 한영순이 자기보다 먼저 동생이 전복만과 관계를 맺은 것을 알고 질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질투 끝에 사촌오빠 한동자와 결탁해 동생 한 씨를 죽이기로 공모했다는 것입니다. 5월 10일 한영순과 한동자는 금정사 부근 숲까지 동생 한 씨를 유인했고 한영순은 동생을 교살하고는 안매장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보도에서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자기보다 먼저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질투를 하고 살인까지 했다는 점, 그것도 자매가 말이지요. 사촌 한동자가 순순히 살인에 가담했다는 점, 전복만이 주도적으로 입을 열고 있다는 점이 그랬습니다. 모든 진술이 전복만을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지요. 경찰은 그들의 진술을 토대로 동생 한 씨가 안매장된 장소에 가서 발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동생 한 씨의 시체 말고도 한 구의 시체가 더 나옵니다. 이해하기 힘든 이 사건은 확대되고 경찰은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냅니다. 전복만은 함양에서 간통 및 사기 혐의를 받고 체포됩니다. 그런데 도주를 했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찰은 좀처럼 그를 찾을 수 없었는데 머리를 깎고 승려 행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전국에 있는 절에서 묵었습니다. 전국의 깊은 산 속에 있는 절이 그의 도피처였던 것입니다. 가는 절마다 대접을 받았는데 그가 스스로 도인을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964년 11월 24일 전복만은 사천에 있는 암자에 들르게 됩니다. 그는 그 암자에서 석 달가량 머무르는 동안 여승들을 공부시켜준다고 꿰어 농락합니다. 그러한 짓을 하면서도 비구니들은 큰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전복만은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세뇌하고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데 능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지배를 했던 것이지요. 그의 그러한 악행은 1965년 2월 7일 신도들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분노한 신도들이 전복만을 암자에서 쫓아냈는데 전복만은 한 씨 자매, 최 씨, 박 씨 등 비구니 넷과 함께 도망을 칩니다. 그는 도망을 가는 동안에도 여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합니다. 4명의 비구니에게 그는 부처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2월 28일 전복만은 금정사 주지의 호의로 절에 묵게 됩니다. 그 후에도 금정사를 떠나지 않고 절 뒤에 있는 토굴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 토굴에서도 여성들은 전복만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복만은 최 씨에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우며 경찰서에 가서 자백하기를 강요합니다. 그냥 강요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지시로 나머지 비구니들이 최 씨를 집단 린치합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최 씨는 4월 3일 토굴을 탈출해 자취를 감춥니다. 그 뒤에 그는 한 씨 자매의 사촌인 한동자를 부릅니다.
한동자도 승려였는데요. 한동자도 그에게 세뇌되어 떠받들게 됩니다. 그는 한동자에게 금정사 근처에 운막집을 짓게 합니다. 운막집을 만드는 비용은 한동자가 모두 댔습니다. 4월 6일 전복만과 세 비군이 그리고 한동자는 운막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한방 안에서 2명의 비구승과 3명의 여승이 자고 있는 상황. 한동자가 있는데도 전복만은 본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동자와 금정사 주지가 읍내에 나가 식량을 사다 주었는데 이들이 불법 약물까지 사다 주었다고 합니다. 5월 9일 비구니 중 하나인 박씨가 결심을 합니다. 박씨는 뒤늦게 전복만의 진짜 정체를 깨닫게 되었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었지요. 그러자 그들의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박씨는 결국 운막 바로 옆에서 목에 칼을 꽂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현장을 목격한 전복만이 박씨에게 가까이 갔을 때 박씨는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병원에 데리고 가기는커녕 방 안에 데려다 놓고는 그대로 방치합니다. 다음 날 오전 전복만이 한영순에게 말합니다. 내 동생을 죽여라. 그럼 너랑 결혼하고 내 동생들도 대학교까지 보내주겠다. 오후 7시 한영순은 동생 한씨를 운막 바깥 숲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고는 전복만과 한동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노끈으로 동생의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시체는 살해 현장 바로 옆에 묻어버립니다. 이때 방 안에서 아직 숨이 끊기지 않은 박씨도 끌고 와 함께 묻어버립니다. 그 뒤 전복만은 한동자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자신이 살인을 교사한 한영순을 죽이라고 지시했던 것이지요. 남의 손을 이용해 증인을 없애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동자는 차마 사람만은 못 죽이겠다며 애원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선택한 방법이 한영순에게 간첩 누명을 씌워 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전복만은 한영순을 간첩으로 신고한 다음 보상금을 타서 도망을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함양에서 자신을 잡아들였던 수사계장 김영사에 의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살인을 자기 손으로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세뇌해 자신의 말을 따르게 만들었고 살인까지 하게 만든 것이지요. 심지어 자신이 간첩이라고 자백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사건의 생존자가 지은 책이 신문에 광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지요. 전복만에게는 아내와 9살짜리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승려 행세를 하면서 각종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성범죄, 사기, 납치, 강금, 폭행, 살인교사 등 흉악한 범죄는 다 저질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종교 관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전복만과 같은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심리적인 지배 상태에 빠져들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그런 짓을 벌인 놈이 원인입니다. 당장이라도 잡아들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1966년 3월 24일 법원은 전복만과 한영순에게 징역 15년, 한동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합니다. 사람을 둘씩이나 죽인 자들의 형벌치고는 가벼운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사건의 재구성이었습니다.